도대체 금리가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느냐. 미국 금리가 네. 10년물 뭐 여전히 4.9%니까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들의 생각은 수급이 꼬였다. 뭔가 수급이 꼬였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로는 사실 뭐 지금 두 가지 팩터가 있죠. 네. 미국채 공급량이 많았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은 이슈가 있는데 지난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서 특히나 최근에 오늘도 아침에 전 연준 부의장을 했던 피셔 같은 사람 그리고 네. 이전에 재무장관을 했던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렇죠. 엄청난 포퓰리즘이다. 네. 이 재정 적자의 규모라든지 그게 이제 곧 또 이제 그걸 지금처럼 감세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거 메꾸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빚의 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논란까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아니다 그건 오해다.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 이유는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10월달 중반에 여기 인포에서 출연했을 때도 그때도 미국의 재정 정책 때문에 올해 상당히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연초만 해도 0%대 초반에서 네. 지금 최근에 9월달에 연준조차도 3월달에 수정경제 전망 0.4가 9월 수정경제 전망 6개월 만에 2.1%로 상향 조정됐는데 지금 시장 컨센은 2%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뜨거운 경제의 여건이 분명히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옐런 의장이 했던 말 중에서 아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부분 네. 그게 실제로 미국 국채 발행량을 보면 3분기에만 얼마가 찍혔느냐 네.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네. 1조 100억 달러 아니고 1조 3천억 달러입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다른 네. 어마무시하네요. 퍼블릭 뎁까지 합쳐서 왜냐면 네. 채권만 찍힌 게 아니라 예. 또 미국 정부가 non 마케터블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들어오는 정부 부채 일어난 양을 보면 그 네. 정도의 부채 부담이 들어왔는데 미국 전체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뎁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30조 달러로 미국 GDP의 100%를 지금 초과했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수준만 해도 위협적인데 30조 달러에 한 분기에만 1조 3천억 달러. 네. 그러면 그 비율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 이 금리가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뭔가 불량이 걸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인식이 많은데 근데 대부분 발행된 채권의 80% 이상 거의 85%가 뭐였냐면 1년 내외 정도 만기에 도래하는 네. T빌이라는 단기 채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채권의 만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낮고요. 네. 워렌 버핏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단기채 투자하는 건 요즘에 뭐 노 브레이너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 5%대 만기 1년짜리 채권들 그런 걸 소화시키는 게 시장이 아주 힘들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저도 옐런 의장을 옐런 재무장관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3분기 동안 채권 시장이 깨지는 그 와중에도 그 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응찰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응찰률이라는 게 뭐냐면 입찰을 뭐 100을 한다고 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100을 맞춰서 딱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 150, 200 들어와서 네. 어느 정도 배율이 이 채권을 사가겠다라고 몰리는 그 비율을 응찰률이라고 하는데 네네. 대부분 3분기에 찍혔던 미국의 국채 시장의 응찰률은 이번 팬데믹 위기 이후에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소화 불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채권들을 잘 받아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문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소화는 누군가 사줬으니까 소화는 됐을 텐데 최근에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미국 채를 안 사주던데 네. 그런 데서 외국인들이 미국 뭐 일본도 그렇고 자기 외환 방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네. 미국 채를 등한히 차는 거 아니야? 우려들을 하시는데 중국은 이번 팬데믹 들어오기 전부터 미국 채를 그렇죠. 2018년부터 계속 미중 팔고 무역 갈등이 있었어요. 있을 때부터 기울기는 그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본이 진짜 미국 채를 판 거는 작년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엔화 환시 방어 140엔 때 그때 방어한다고 돈을 많이 썼고 올해는 오히려 순수하게 내수로 미국 채를 샀습니다. 네. 지금도 외국인 플로우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자 미국 채를 누가 팔고 있느냐? 평가에 민감한 올해 3월달에 우리 기억나시죠? SBB 사건이 있었을 네네. 때 그때 그게 뭐가 큰 디폴트가 나고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국채나 모기지 채권과 같은 네. 이런 채권들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들이랑 펀드들이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국채를 지금 순수하게 제일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외국인은 그렇게 깐다라고 팔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받쳐주고 사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중요한 매수 주체는 누구냐?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요즘에
우리 주린이 한참 얘기하다가 요즘에 국내 금융시장에도 채린이라고 하는 채권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들이 늘고 있는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 3분기 동안 한 3분기 동안 미국채를 가장 강력하게 미국채 발행되는 거에 거의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사주고 있는 주체가 미국도 개인 가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앵커님께서 화이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그 공급 문제 때문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냐. 생각보다 미국도 이 고금리를 향유하려는 가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의 연기금들이 좀 가세해져서 수요 자체는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지진 않았다. 단 전번에 방송에서도 제가 나와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금리 올린 건 핫한 이번 3분기에도 미국의 소비 보시면은 미쳤잖아요. 3분기 GDP를 깠는데 전분기 연유라 했더니 무려 4.9%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2.7%가 소비였습니다. 미국 경제 진짜 좋네. 이렇게 소비를 잘하고 있으니. 근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렇게 표면적으로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고 하지 사람 여전히 일자리 많이 뽑고 있지 그리고 소비만 해도 지금 이 광란의 소비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많이들 간과하고 계신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미국의 성장률의 0.7%포인트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를 성장하든 요번처럼 4.9%를 성장하든 이걸 연율화 해서 그 0.7%를 책임진 경제 주체가 누구냐? 정부입니다. 네. 제가 거품을 물고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옐런 재무장관이 맞는 말도 했고 진실을 좀 숨긴 것도 있어요. 수급 때문에 미국채 공급량이 절대 부담은 분명히 됐지만 그거는 지금 이미 소화가 다 됐고 4분기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3분기에 1조 달러가 넘었던 거에서 8천억 달러 정도가 발행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네. 심지어는 800억 달러를 줄여줬어요. 네. 7천억 달러 초반대로 낮춰줬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부담은 줄여가는 건데 근데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는 건데 그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 게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돌아가서 밀어 올린 거냐? 아니요. 미국 정부가 올해 굉장히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재정적인 왜곡이 크다. 네. 재정의 조산모사가 있다. 예, 예. 유지 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가 좋아서 소비가 좋아서 채권 금리가 오른 측면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네, 정확하게 짚으신 건데 근데 당연히 금리는 경기를 쫓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맞춰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서인데, 이제 앞으로 그 경기가 계속 좋을 거냐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자꾸 재정 운운하는 게, 가계와 기업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잘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면, 내년 경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도 좀 상향 조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올해 0% 초반대를 걱정했던 심지어는 6월 달까지 연준이 올해 미국 성장률 상반기 경제를 다 보고도 1%밖에 안 나온다고 했던 게 네. 지금 3분기 딱 한 분기 만에 지금 1%포인트 이상이 상향됐다는 거죠. 그 힘이 과연 진짜 자생적으로 그렇게 잘 돌아가는 힘이었을 거냐. 저는 그게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네.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건 상당한 착시가 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소득이 받쳐지면서 계속 이 비용인 금리도 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왜 빠질까요?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건 미국의 S&P 500이 올해 꾸역꾸역 올라서 4,300포인트까지 작년에 고점인 4,600 근처까지 네. 거의 복원시키다가 10월 달 들어서 이제 다시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질까요? 경기가 계속 좋을 건데. 이 정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정부가 돈을 써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면 우리가 뭘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정부만 쳐다보고 살면 되죠. 근데 그 부작용이 이 좋은 경기 여건과 수급에 대한 일부 우려들 그런 상황들이 다 버무려져서 그건 또 인플레이션도 일부 자극할 거고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5%짜리 금리를 만들었다. 전 그게 지금 상당한 부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문이 그대로 남는 거는 개인들의 수급이 좋아진 거는 저 같아도 요즘에 하는 얘기가 금리가 5%인데 왜 못 사요? 10년짜리 아무리 깨진다고 해도 그냥 5%씩 받으시면 되잖아요. 채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채권. 맞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개인들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좋아서 붙는다. 네. 이건 뭐 당연할 거고요. 근데 이제 수급이 그렇게 잘 맞았다면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소화가 계속 잘 됐으면. 네, 소화가 잘 됐으면 금리 그러니까 사자세가 강했으면 채권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니 채권 금리가 여기까지 와서 채권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왜냐면 뭐 3.3, 3.5, 3.6, 3.8 하던 10년 금리가 순식간에 1%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올라와서 수급이 확실히 풀린 거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뭔가 수급이 꼬였던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볼 건 네. FOMC는 팔자 네. 채권의 팔자 세력이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니,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아까 안 붙어서 얘기했는데 그 수급 주체가 바뀐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약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금리가 3.5밖에 안 되는데 네. 하는 총재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미국 장기금리 올라간다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느냐. 네네. 미국은 5%대 기준금리에 5% 지금 장기금리를 추정하는 그렇죠. 건데 우리는 3.5 기준금리에 지금 4% 중반대를 향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얘기를 네.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기관 투자자들 미국에서도 평가에 민감한 은행과 펀드들은 지금 네. 손을 못 대는 상황. 그리고 네네. 미국 내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제가 또 여기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예.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가 요 왼쪽 그림 요거를 하나 봐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미국채 포지션을 가져간 기관 중에 여기 SM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금리 올라가는 거에서 롱 포지션을 계속 받아줬죠. 근데 그 반대급부 쪽에 최근에 미국의 스타까지 된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 미국채에 매도를 쳐라. 네. 그 헤지 펀드들이 이 정도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채권 시장 숏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준다 했잖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네네. 절대 금리가 중요한 투자 주체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레벨들 좋으니까 후행적으로 샀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앞에 수급들이 깨질 때 분명히 수요 자체가 아예 말라가지고 돈이 없어 미국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메이저 뱅크들이 채권을 깎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경제가 좋은 거에 따른 금리가 연동돼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경제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올해 연초만 해도 3월 달만 해도 올해 기준금리도 5.75는 아닙니다. 5.5도 지금 가느냐였고 내년도까지 점도표를 낮춰주는 수준이 4% 이하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정도 시각이었다가 그게 6월, 9월에 조정돼서 내년도에 지금 이중 경기 여건이면 이제 물가가 화두가 아니었어요. 네네.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좋은 경기가 어떻게든 식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 올라오는 것도 이걸 인플레이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유가 올라오는 게 90불, 100불이 수요가 과연 뒷받침돼서 왔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재앙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FOMC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식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물러가고 경기 자체가 좋은 거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3분기 초까지는 주가도 좋았거든요. 심지어 네. 금리 올라가도 무시했었어요. 그렇죠. 금리 올라와도 경기 좋은데 주가 가는 거지. 근데 왜 도대체 지금도 지표들이 3분기 GDP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10월 달에 이 금리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저는 임계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가 5%가 2000년 초반에도 뭐 다이먼 회장이 얘기하는 6에서 7%대 시절도 있었고 7, 80년대는 두 자릿대 미국 국채 금리 시절도 있었는데 이 앞에 금융위기 팬데믹 때 너무 저금리 낮은 시대를 살았던 거지 우리가 지금 최근 팬데믹 몇 년 동안 3년치 평균 성장을 보면은 실질 기준으로도 한 3% 성장하고 물가도 지금 막 4, 5% 이상 올라왔는데 그럼 명목 성장으로 계산해봐도 단순히 지난 몇 년간 평균으로 한 대략 5, 6% 이상이 나왔는데 그냥 금리가 5% 정도 나가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반문하십니다. 근데 네.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맞는 얘기인데 오늘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거와 맞물려서 좀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게 좀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기 짙은 파란색 선이 요게 이제 좀 깨졌네요. 미국의 성장률의 3년치 이동 평균 값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이? 네. 근데 내년 옅은 파란색? 네, 옅은 파란색이요. 옅은 파란색, 얇은 선. 짙은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물가를 뺀 실질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리얼한 금리라는 거죠. 근데 둘의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거의 금리는 성장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3년치 단기간의 성장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는 게 뭐가 문제냐? 올해까지도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됩니다. 왜냐? 팬데믹 때 아까 뿌려놨던 돈의 힘이라든지 경제 반등, 인플레이션까지 다 유발돼서 단기적 이걸 숏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기.
네. 쇼넌 동안의 성장률이 올해까지는 실질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 제가 조금 아카데믹한 얘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금리가 올해 오른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됩니다. 아까 네. 수급적인 얘기도 하지만 진짜 리얼한 힘은 여기에 있었다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내년도면 이 단기간의 짧은 시각으로 돌아가는 네. 짧은 시각으로 돌아가는 이 경제의 온기도 내년도에 시장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IMF라든지 연준은 내년도에 여전히 미국이 양호한 성장 한 1% 중반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네. 얘기를 하는데 최근 시장 컨센서스는 1% 정도 지금 찍느냐 마느냐 그리고 금리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좀 더 내년도 그로스가 이제 다운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에 대한 성장 그리고 21년에 좋았던 성장률의 추세값이 빠지죠. 네. 22년, 23년, 24년 값. 그 수치를 넣으면 내년도에 쇼넌한 성장률의 방향은 이렇게 꺼집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져서 금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질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를 GDP의 8%씩 쓰는 그 8%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8에서 9% 정도 적자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초기에 얘기 드렸던 레디 서머스와 같은 사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전 내년도에 이 추세가 드디어 단기적인 경향으로도 꺾일 거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채권쟁이들의 바램 아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도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가격이 깨지니까 경제의 힘이 제일 컸고 수급적인 노이즈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저는 응찰률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이 있을 때마다 그게 뭔가 문제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징후는 3분기에 지극히 적었다 생각보다. 네. 보통 6개월 평균 한 2.6배 정도 나왔어요. 그게 뭐 연물마다 좀 그렇죠. 좀 차이는 다르죠. 있는데 네. 예, 그 정도 수준인데 그 평균 값을 다 동의해도 특히나 지난주 7년물은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요. 예. 예, 굉장히 다 평균 수준 이상은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7년물이 호조를 보였다는 거는 수급은 괜찮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오늘 밤 FMC로 몰고 들어오면 네.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뭐 지금 오늘 밤에 파월이 설마 금리 올리겠어? 생각하시잖아요. 야, 저도 못 올린다고 봅니다. 못 올린다고 보는 게 미국채 2년짜리만 보셔도 돼요. 미국채 2년짜리가 지난 3분기 동안 미국 10년짜리가 100bp 오르는 동안 2년채 금리도 4% 후반대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에 10월 달에 찍었던 고점인 5% 초반대, 5.1% 내외에서 네. 아주 강하게 앵커링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단기 채권이 거기서 잘 붙잡혀 있다는 건 연준이 내년도에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대는 뭐 후퇴를 했을지언정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 걸음을 나아간다, 더 긴축을 한다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오늘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중에 하나가 요 그림입니다. 요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오늘은 FMC에서 이제 점도표 조정이 없을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낮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이 숫자가 주식시장에도 되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 추세 기준.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 찍어놓으면 롱거런이라고 또 있죠. 롱런. 네. 그러니까 장기간의 중립금리는 뭐 찍는 점들이 위로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중간값은 2% 중반대예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적정하다고 보는 연방금리의 장기 추세는 아직 2자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쇼넌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내에서도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경제가 저렇게 뜨거운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걸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OIS라는 게 채권 시장에서 5년 뒤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중기물 기준으로 선도 거래를 하면서 네. 이게 단기적인 단기와 중기 정도 하이거든요. 네. 얘가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적정 금리라는 수치죠. 3% 후반대. 그리고 DSG 모델이라는 게 동태적 모델이라고 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3년치 성장률 이동평균값 정도 되는 시계에서 지금 미국의 단기적인 적정 금리가 얼마냐? 4%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지금 미국 금리 롱런하게 2%대라지만 지금 좋은 경기 보면은 미국의 중립금리가 더 레벨이 업할 수 있지, 네. 더 올라갈 거야라는. 그러면 금리의 하단이 높아지고 중금리 시절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저는 네. 중요하게 보는 게 단기적으로 이 좋은 경기 여건을 다 반영하고도 적정하다고 보는 금리 수준은 4자라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그거를 상회해서 연방금리가 물가도 잡고 인플레 기대도 통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장기금리가 이걸 뛰어넘었다. 네. 미국 10년 금리가 작년 10월 달에 주식시장 망가뜨릴 때 고점이 얼마였냐면 4.3이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기준금리
연준의 긴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재정 운운하는 게 작년에는 미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대까지 줄였었어요. 왜냐하면 20년, 21년에 2차 대전 때 쓰던 수준으로 적자를 썼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균형을 잡아보자고 작년에 왜 금융시장이 그렇게 4분기에 털없이 떨어지고 성장률 전망도 그렇게 크게 하향 조정이 들어왔지? 정책이 다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작년은. 연준만 긴축한 게 아니라 정부도 돈을 안 썼죠. 네. 거기서 금융시장 불안과 유동성이 많이 마르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그거를 미국 정부가 GDP 대비 한 5에서 6% 적자를 낼 거라고 다들 추정했는데 그걸 8% 이상을 써버렸어요. 그만큼 쓴 것만큼은 미국 성장률 기대가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쇼넌 성장률이 4%, 그러니까 쇼넌 적정금리가 4%대를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뭐 말도 빠르고 흥분해서 아니요. 얘기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왜 이걸 흥분하면서 얘기를 드리냐면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이 수준 위에 올라왔을 때 완벽하게 지금 좋은 여건을 다 반영하고도 긴축 수준이라는 거고요. 네네. 작년 4분기에 4.3% 미국 10년 금리에도 주시장이 주저앉았던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네. 지금 4% 후반대 미국 경제 좋으니까 뭐 5%대 아니 6% 7%도 갈 수 있어 콜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임기치 수준에 와 있다. 저는 다시 위험 자산이 제대로 된 환경으로 판을 깔고 이제 추세를 가지고 뭔가 배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간다라고 하면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채권장이니까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들이 그 전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억지로 경기 좋은 것까지 해서 주가 올려놓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금리 밸류 부담이 들어오면서 그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 성장률 전망 조정의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미국 10년이 4% 정도를 다시 깰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오는 정도의 밸류 부담을 덜어줘야 네. 위험 자산들이 확실히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갖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뺐거나 지금 판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희망을 찾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내에 정책들의 방향이 그렇게 떡밥은 던져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이 오늘 밤 FMC는 다들 생각하는 게 동결은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줄 기미는 안 줄 거고 그래서 매파적 동결 뭐 이 얘기를 다 하고 계신데 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떻게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 타이트한 고용이든 양호한 소비든 뭔가 하나가 부러져 줘야지 이 금리에 대한 버든을 줄여줄 거고 통화 정책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게 돼야 지금 단순히 좋은 경기만 보고 올라왔던 주가 그리고 레가시 주식들이 조금은 버드를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채권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이해하기가 쉽지는 네. 않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깔고 가셔야 뭐라 그럴까요? 자산 배분과 자산 배치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금리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금리에 대한 예측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만 되거든요. 네. 예, 이거는 다 합니다. 주식 선수들도 다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리를 한번 잠깐 해드리면은 지금 장기 그 금리의 이론적 가격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다 쳐줘도 4% 수준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근데 지금 이미 5%를 넘어갔기 때문에, 5%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 임계치 상황들에 와 있고, 결국은 이 상황들이 내년도에 경기를 꺾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꺾이는 때까지는 그 위험 자산은 현재 상황에서 쉽게 금리가 확 꺾이는 건 아니니까 위험 자산이 좋은 시점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저는 오늘 뭐 진짜 우리 앵커님도 제 말 들으면은 말도 빠르고 뭐 내용 용어도 좀 낯선 걸 또 많이 얘기하고 네, 뭐 네. 이러니까 쉽지 않으실 건데 제가 이제 좀 컴다운해서 네. 차분히 얘기 드리면 그냥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지 하는 게 지금 이게 싸울 판인지 네. 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싸울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네. 바닥이 좋지 않을 때 거기서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그 금리가 주는 환경이 그런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여건 다 반영해도 적정 금리가 4% 내외인데 그걸 초과한 장기 금리 때에서는 부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요 사례를 가지고 예시를 하나 드리면
미국의 지금 주택시장 심리 지표가 다시 올해 상반기에 바닥치고 올라오고 최근에 주택 가격도 좀 올라온다라고 얘기가 미국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다 공급이 적어서 그래요. 거기도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 몇 년 뒤에 다시 오를 거다 하는 분들이 지금 뭐 분양가 올라오면서 공급이 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수급 때문에 오를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영향대로 오르는데 근데 최근에 주택 심리 지표가 급격히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 미국에서는? 네. 네. 왜 망가지느냐? 미국의 전 채권왕이었던 빌 그로스라는 양반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7을 넘어가면 미국 주택시장이 망가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지난주 네. 7.9 찍었습니다. 예, 거의 팔자 이제 찍었죠. 네. 근데 그 7.7이라는 근거가 뭘까요? 그 함의가. 한번 생각해 보시, 뭐, 그러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주장의 근거는 미국의 평균적인 캡레이트, 그러니까 뭐 가격이 움직여서 가져가는 총 기대 수익률 말고요. 그냥 임대 수익률, 내가 집을 사가지고 돌려서 월세 받고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임대 수익률 평균 한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 1-2% 나오죠. 지금.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도 네. 부동산 한 10%는 대체 사업하시는 분들 되지 있잖아요. 않을까요? 10%안 됩니다. 10% 까지 안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한국이 제가 오늘 예전에 잘 나갈 때 월세 뭐 7%씩 받고 뭐 그 환산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한 5% 내외 정도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금 딱 그게 얼마냐면 7%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생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모기지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거를 돌려봐야 8% 이자 내고 7% 수익 받으면 뭐 내 돈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지금 임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지금 조달금리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정크본드 같은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이 절대 발행금리가 얼마냐면 지금 9%대입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이 얘기 그대로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의 평균 ROE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S&P 500 기준의 한 기업들의 평균 ROE. 한 12에서 15% 사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네. 실제로 데이터 받아보면 야 굉장히 높습니다. 20%입니다. 네. 야 자본 대비 이익률이 그 정도 나오면 야 아까 저신용기업도 9%로 해도 문제 안 되겠지.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방금- 대기업들, 빅테크. 아마존, 애플, 저기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각까지 소각까지 하면서 바이백이라고 하죠. 네. 그 분모의 그 자본을 줄여주니까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ROE를 굉장히 20%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잘 가져가는데 네. 저신용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도 ROE 두 자릿대 나온 기업들 나오면 되게 훌륭한 기업으로 그렇죠. 쳐주잖아요. 네. 미국의 그 기업들이 과연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을 두 자릿대 찍을 수 있을까요? 걔네들의 평균 ROE가 8에서 9% 내외 정도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러셀 2000이 신저가를 찍었죠,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0%대 성장이 두려워서 막대한 재정을 써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 끌어올리고 내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지 몰라도 그 대가가 지금 국채금리 5%를 만든 거고 그게 지금 자반 시장들에는 경기 좋은데 왜? 지금 이 금리 밸류에 대한 부담들을 방금 주택시장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했고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오늘 FOMC랑도 연관되는 거죠. 오늘 FOMC의 파월 의장은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파월 의장은 오늘도 절대 인하에 대한 시그널링은 1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네. 1도. 예. 꿈꾸지 마라. 그리고 점도표에 내년 50bp 나면은 빨라야 내년 4분기에나 가서 낮춰주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네. 논조가 유지될 텐데 이 철없는 시장은 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이 10월 둘째 주까지 서베이 조사에서 내놓은 값이거든요. 오른쪽 요 막대기 봐주시면 내년에 첫 인하가 언제 될 것 같니?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죠? 서베이상으로는 지금 많이들 기대가 후퇴에 있다고 하지만 미국 내 시장 참가자들이 내놓은 숫자는 내년 2분기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때까 이게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뭐 채권쟁이가 와서 또 니네들 안 되니까 주식시장 뭐 저주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판이 안 좋다. 이번에도 실망했기 때문에 점도표 5.1% 찍혀갖고 실망한 것 때문에 9, 10월달 시장이 뭉개진 거니까 맞습니다. 내년 2분기에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해서 베팅을 했다가는 2분기에 실제로 금리가 안 떨어지면 또 한 번 이번 9, 10월달 같은 실망감이 터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채권쟁이니까 저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저희 하우스비는 내년 3분기 정도의 인하를 보고 있고요. 네. 그 앞에 미국의 유의미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배드 이즈 굿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서 3분기 초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굿 이즈 굿이었습니다.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그 대가로 금리가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저 좋은 미국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 식의 이제 통화 정책이 지고 있는 이 고삐가 풀리는 걸 다시 기대해야 될 환경으로 와 있는 상태라 보고 있고, 그걸로 제가 하나 증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개가 연결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 S&P 500과 미국채 10년 금리, 이거 미국 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네. 작년까지 유동성 여건에 대한 긴축기에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올라가던 게 숨고르기라고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특히나 3분기 7월 초까지, 7, 8월까지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데도 주식시장이 세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S&P 500이 뭐 지금 뭐 거의 4,500 근저 수준까지 갔었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 금리에 대한 레벨 부담이 오면서 주가도 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네. 이제 금리를 무시할 수 없는 영역에 또 들어왔는데, 경기가 좋다고만 뭐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결정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 연준 자산과 S&P 500의 연동성보다 저 오른쪽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네.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글로벌 12개 메이저 국가들의 유동성 잔액을 합산해 놓은 돈입니다. 네. 한마디로 아까 제가 판 운운했잖아요. 판. 그 절대 금리 수준은 제가 해석해 드리려고 뭐 아까 어려운 개념의 중립금리가 얼마고 그걸 뭐 길게 짧게 뭐 숏런 롱런 얘기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진짜 단순하게 그 나라들의 유동성 여건들이 한 번씩 위축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주가가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주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네. 유동성의 함이고, 네. 작년에 요게 이 정도까지 많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섰고, 메이저 국가들에, 그리고 미국 정부조차 돈을 쓰지 않았을 때 이 지표가 아마 단기간에 가장 크게 빠졌을 거예요. 네. 긴축에 대한 효과가. 이게 작년 하반기거든요. 그때 미국 글로벌 증시가 이 정도 데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로그 값은 안 해서 뭐 앞에 조정받은 거랑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요렇게까지 빠졌는데, 올해 지금 어디 중앙은행들이라든지 누가 지금 중국 정도 하나 중국, 풀고 네.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네. 주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유동성 발판이 좀 마련됐는데, 이 힘이 뭐냐? 미국 정부가 돈을 썼어요. 네.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재정을 많이 썼다.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어떻습니까?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리는 환경이 아까 얘기했던 뭐 제가 금리 레벨 가지고 자꾸 얘기 드렸지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지표들 보면서 뭐 이제 전체적인 환경들을 점검하고 가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판이 좋지는 않다. 네. 지금 질문할 게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몇 가지. 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절대금리치가 너무 높아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임계치 넘은 것 같다. 네. 하이힐드 쪽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즉 그 저신용 기업들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미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면 52주 최저가예요. 그래서 맞아요. 얘네들이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올해 미국의 파산 기업 건수는 과거 침체기만큼의 건수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잘 나가는 기업들과 전체적인 경제 숫자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제가 하이힐드 절대금리가 9%인데 네. 스프레드로만 따지면 300bp대인데, 그 300bp라는 스프레드가 국채 대비, 안전자산은 네. 국채 대비 스프레드인데 역사상으로 가장 바닥 수준이에요. 아직 안 높다. 왜 안 높냐? 네. 경기가 지금 정책이 받쳐주고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스프레드는 낮은데, 근데 제가 아까 절대금리의 함정을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가 너무 밑에 게 너무 올라오니 그 위험한 회사의 금리가 높아도,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 기준금리 2%에 9%면 엄청난 거지만 스프레드가 그만큼 넓은 거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5%에 뭐 9%니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스프레드는 작아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있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아까 제가 ROE 운운한 거예요. 그런 네. 숫자까지. 그걸 따져놓고 보면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내가 조달하는 비용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기대가 돼야 되는데, 절대금리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아까 디폴트가 올해 많이 나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하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조달해놓은 저리로 조달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거를 지급해야 될 부담이 적은 편인데, 네. 문제는 내년부터 그 만기 도래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 네. 그리고 올해 주로 파산한 애들은 하이힐드 채권은 고정금리라서 돈을 빌려놓고는 지금 당장 부담은 없었는데, 올해 망한 애들은 주로 누구냐? 하이힐드와 비슷한 성격의 론이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 그거는 또 이제 약간 론이랑 은행 형태에서 돈을 차입하는 건데, 걔는 금리 구조가 변동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올라오는 금리 충격을 다 받은 기업들, 올해 아까 왜 파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이미 그쪽에서 위험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또 아까 주택시장에서 미국의 상업용부가 9월 한 달 동안만 리치가 9% 빠졌거든요. 네네. 아까 지금 뭐 주택 심리 지표 빠진다고 얘기했지만 미국의 렌트 월세가 8월, 9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씩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연으로 환산하면 뭐 이제 5%씩 빠진다는 얘기죠. 네. 금리가 주는 버든이 지금 상당히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그러면 신용 위험이 옵니까? 충격이 옵니까? 올해 미국 정부가 뿌려놓은 돈이 가계 양호한 소비 같은 재정 승수 효과로 경제가 내년에 침체가 온다라고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까지 내년도에 경제를 좋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블랙스완은 우리가 모르는 새 옆에 와 있죠 항상. 잠깐만요. 그 지금 장기 그 평균 금리가 대략 3%대밖에 안 돼요. 모기재는. 왜냐하면 과거에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막 3%대 초반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으니. 지난 10년간 그랬죠. 네, 그러니까 7.9%라도 그건 요즘 받는 사람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합산 믹스해서 해보면 3%대 후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게 본격적인 리스크가 들어오지 않는데 네.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금융병이 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미국 주택 가격이 오르냐? 기존에 그 금리에 받은 사람은 집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겠죠. 집을 파는 순간 금융비용이 월등히 확 늘잖아요. 뛰니까. 네. 그 사람들이 기존 주택 공급 이제 기존의 재고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계속 꺾이는 게 금리 무서워서 못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집이 없으니 신규 주택은 계속 살 수밖에 없어서 신규 주택이 올라간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생각해볼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네. 위원님은 내년에 결국은 리세션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되게 네. 공포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시장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실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 뿌려놓은 돈의 힘은 네. 미국 초과저축이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또 일부 IB에서는 네. 재정이 도와준 덕분에 그 초과저축이 다시 좀 늘어나 있어. 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인 경기 환경은 지금 미국 아까 얘기했던 가계 중심물에서 방어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세션 침체를 저도 세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취약 영역에서의 이 금리의 버든들은 들어오고 있고 파월 의장도 이제 요번 FOMC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12월? 내년 1월 FOMC쯤 가서는 이 염려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전 나올 수 있다. 그게 내년에 뭐 4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거야 생각하는 시장의 기대들이 변화하는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은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업사이드를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연준이 고삐를 풀어줄 때부터 기회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은 좋은 경제보다는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글로벌 M2 같은 잔액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런 식의 지금 위험값을 높이기에는 조금 힘든 금리의 함정? 그래서 저는 뎁트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채의 함정.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얘기는 못 드렸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 주체들의 자기 소득 대비 이자 부담액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다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포퓰리즘이니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액이니 이런 것들을 막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국의 2년짜리 5.1인데 미국 10년이 그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번에 가장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미국채 10년이 2년 금리보다 위로 뚫고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2년이 10년을 뚫고 아래로 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더 강력하게. 10년이 2년을 뚫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국면에서 주식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전에 앞두고 시장에 되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핵심 포인트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